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날 당신을 의심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에 그는 아마 고든 정도의 키였을 거야. 카마이클이 말했다. 들켰네. 고든이 극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경찰을 불러요. 순순히 잡혀갈 테니. 고가교 살인사건. 골프가 취미인 4명의 아마추어 탐정 이야기 고가교 살인사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동안 아마추어 탐정들이 추리해온 사건의 가설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그들의 추리 방법은 더욱 예리해졌죠. 역시 추리도 계속하면 발전하나 봅니다. 스포가 될까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새로운 방향을 향하는 아마추어 탐정들의 코지한 미스터리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5화 고든의 철학 이야기. 내가 착각했나 보군. 카마이클이 안경 틈으로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내 옛 스승님은 늘 나에게 말하곤 했지. 벵거 선생이었는데. 고든, 자네는 잘 모르는 분일 거야. 오래전 사람이니까. 벵거 선생은 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 카마이클, 항상 자네의 코를 따라가게. 자네는 고든 코를 가졌지만 머리는 비뚤어졌으니까. 정말 재치 있는 분이셨어. 그건 정말 웃긴 실수였어요. 리브스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데버넌트가 그 벽 구멍 뒤에 서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걸 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데버넌트는 존재한 적도 없고 단지 브라더후드의 영적 투영물 같은 존재일 뿐이니 결국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카마이클이 덧붙였다. 정의를 돕기는커녕 사실 우리가 방해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위층 벽을 두드리고 측정하며 다녔던 게 데버넌트의 경계심을 자극해 도망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으니까. 두드리고 측정했다고요? 고든이 반박하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브스의 노래 때문이었으니까. 리브스가 계속 노래하게 놔두면 그 사람이 도망갈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바지에 씹덩검이 붙은 걸 발견하고 도망쳤을지도 몰라. 리브스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 다행이야. 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웨이포드의 그 불쌍한 콜리 개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큰 불편을 끼치지 않았으니까. 꽤 멋진 개였는데 내가 봤을 때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경찰이 실제로 데버넌트가 살인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 카마이클이 물었다. 전혀요. 리브스가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모르는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말입니다. 하지만 고든이 강조하며 말했다. 그가 벽 안에 쥐처럼 숨어있을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 맞는 말이지만 경찰은 데버넌트가 통로에 있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어. 알다시피 데버넌트는 그 기차를 타고 있었지만 토요일마다 늘 타는 기차야. 그는 표를 살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런던에서 온 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진짜 살인자는 2m 너비 선로를 빠져나가 맞은편 승강장으로 사라졌다고. 물론 그가 진짜로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변론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웨이포드에서 기차를 타는 데버넌트를 봤다고 증언하더라도 그자가 살인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아. 과거에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을까봐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놀랍지도 않아. 그들이 무죄였음에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보자. 데버넌트가 어떤 이유에서든 화요일에 그 기차를 탄 거야. 그는 패스턴 위처치에 도착했고 우리가 3번 홀에서 시신을 발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는 화요일에 여기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할 수 없어. 우리가 모르는 원한이 브라더후드에게 있을 수도 있지. 자, 그가 화요일에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숨길 수만 있다면 그는 의심을 피할 수 있어. 그는 이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고 클럽 회원으로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제들의 은신처에 몸을 숨긴 다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지. 말하자면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한 적도 있다는 거야. 리브스가 말했다. 그건 좀 억지 같아. 고든이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그걸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건 치명적인 습관이야. 너는 데버넌트가 살인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아는 건 단지 데버넌트가 어떤 이유로 살인 혐의를 받을 걸 예상했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뿐이야.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 카마이클이 말했다. 내가 당구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당신이 당구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후였죠. 우리가 여기서 걱정하고 있을 때 데버넌트는 이 장소가 자기에게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려고 당구실에서 공을 배치한 다음 어디론가 떠난 거죠. 아마 클럽 관리자들의 방으로 갔을 거예요. 집안 어딘가에 공범자가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다 경찰이 왔고 그들이 누군가 밖에서 데버넌트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을 지켜봤을 거예요. 설리번. 고든이 말했다. 그가 분명해. 내가 데버넌트 집에 갔던 날 설리번은 데버넌트에게 칼라와 물건을 챙겨서 가져다 주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경찰이 지하실로 들어가면서 소란을 피웠겠지. 늘 그렇단 말이야. 데버넌트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가까운 곳에 있던 오토바이로 향했어. 그게 경찰 오토바이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도망치기 시작했으니 당연히 웨이포드에 멈춰서 전부 오해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 일단 도주하기 시작한 이상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는 아주 영리하게 해냈지. 만약 급행열차의 객실문을 닫을 시간이 있었거나 빈버 열차 정기권이 있었다면 그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겠어. 그 열차는 그가 토요일마다 타고 오던 열차였잖아. 난 그가 도망쳤을 것 같지는 않아. 카마이클이 말했다.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야.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혹시 너희 중에 진리는 위대하며 결국 승리할 것이다. 더 정확히는 진리가 승리한다 라는 출처를 아는 사람 있나? 그런 속담이 있다고 치죠. 고든이 말했다. 사실 그건 에스드라 3서에 나온 말이야. 100명 중 99명은 모르는 사실이지.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더라? 그래. 범죄자들이 왜 도망치지 못하는지는 정말 놀라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내 범인의 흔적을 쫓고 있었어.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고든이 말했다. 어느 시점까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데버넌트가
브라더 후드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단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 후로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아니, 사실 그보다 더 나빴죠.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우리 코앞에 숨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가 은신처에서 나와 리브스의 서류를 건드린 순전히 우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상적인 탐정이라면 결코 우연에 의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너무 짜증내지 말라고. 리브스가 끼어들었다. 결국 우린 똑같이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순한 양처럼 카마이클의 이론을 믿었으니까. 뭐 사실 난 카마이클 의견에 동의한 적 없어. 동의한 적 없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그의 설명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인간의 심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정황 증거보다 인간의 심리를 더 신뢰해. 예를 들어 나는 같은 사람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가톨릭 신자고 주중에는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 하지만 카마이클이 설명했잖아. 로마 가톨릭 신자라면 자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없애고 싶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정반대야. 예전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들이 카마이클이 설명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가톨릭 신앙은 그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아. 나는 단지 가능한 설명 중 하나를 제시한 것뿐이야. 카마이클이 반박했다. 다른 설명도 얼마든지 많아.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설명이 있다고 해도 그럴듯한 단 하나의 설명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은 하나도 없으면서 단지 여러 가능한 설명이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광기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많으면 장땡인가요? 사실 이 경우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브라더후드는 실제로 무신론자였고 데버넌트로 위장할 때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가톨릭 신자인 척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설명인지 모르겠어요. 일요일마다 페스턴 브릿지를 건너는 대신 메리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더 경건한 평판을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다른 심리적 가능성은 뭐가 있지? 리브스가 말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건 매주 골프 실력을 바꾸는 거야. 이런 쪽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카마이클, 당신은 골프를 잘 안다면서 어떻게 그런 가설을 믿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의심을 말하지 않았던 거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끼어들 틈이 없었지. 하지만 내 일기를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고든은 사라졌다가 몇 분 뒤에 두꺼운 노트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매일 20분을 일기 쓰는데 할애했다. 자, 여기 있어. 목요일, 카마이클이 영감을 받았다. 그는 데버넌트와 브라더후드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지킬과 하이드 같은 관계 말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는 종교와 골프의 명백한 현상을 간과한 것 같다. 물론 아주 전형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가 읽기를 멈췄다. 이 부분은 두 사람에게 흥미롭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 리브스가 말했다. 카마이클이 무엇인가의 전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무슨 얘기야? 사실 이 일기는 단순히 일어난 일만 기록하는 게 아니야. 나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생겼거든. 리브스, 내가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매일 내 생각을 적어두면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자네가 그 모든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겠나. 카마이클이 건조하게 말했다. 물론 그것은 현대 철학의 전형이다. 고든이 계속 읽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는 성향이 있다. 마치 카마이클이 데버넌트를 브라더후드로 설명하려는 것처럼. 쉽게 말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현대인들은 처벌이 단순히 교정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는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또는 개념을 정신적인 이미지와 같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진리가 아름답다거나 인간의 지적 활동과 같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물질이 운동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 이런 오류의 근원은 항상 거짓된 동일화에 있다. 즉, A는 B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경험을 단순화하려는 열망이고 그 결과는 사고의 마비다. 데버넌트를 브라더후드와 동일시하는 것은 깔끔하고 효율적인 느낌을 준다. 많은 것을 설명하니까. 사실을 간과하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엾은 리브스는 지금까지도 데버넌트를 찾고 있는데 이제 데버넌트를 상상 속 존재로 여기고 상상 속의 살인자를 찾고 있다. 마찬가지로 처벌이 교정과 같다고 말하는 건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인다.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고 사고를 단순화하니까. 하지만 처벌이라는 개념을 쥐어버리고 실존하는 것을 정신적인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카마이클의 이론은 물질과 정신을 억지로 동일시하려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와도 같다. 정신이 물질의 한 형태라든가 그 반대라고 말하는 거다. 마치 카마이클이 데버넌트가 브라더후드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유물론자나 관념론자처럼 이론이나 공식을 맞추기 위해 경험적인 진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걸 어떻게 글로 쓸 수 있을까? 브라더후드는 물질을 대표하고 데버넌트는 정신을 대표하며 브라더후드가 끝나는 곳에서 데버넌트가 시작된다.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카마이클은 물질과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같다고 여긴다. 유물론자는 어디에서나 브라더후드를 보고 관념론자는 어디에서나 데버넌트를 본다. 따라서 둘 중 누구도 존재의 미스터리를 풀 수 없다. 이걸로 동양 신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보통의 동양 신화만큼 괜찮을지도 모른다. 웃긴 건 데버넌트가 그동안 근처에 있었다는 거다. 어쨌든 꽤 괜찮은 추측이었어요, 카마이클. 제가 당신의 비밀 통로 발견까지 예견한 것 같죠? 반 정도는 흥미로운 진실인 것 같군. 16화. 리브스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다. 깜빡했는데 지난 장에 기록된 대화는 토요일 오후였다. 리브스가 아래층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을 때 한 여성의 급한 용무로 그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작은 라운지라고 불리는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방은 마치 병원 대기실 같은 우울한 방이었다. 그녀는 리브스가 가능한 한 빨리 와주기를 바랐다. 리브스는 카마이클을 데리고 가라는 고든의 제안을 무시하고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며 작은 라운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랜달 스미스 양과 마주하게 되었다. 제가 반갑지 않겠죠, 리브스 씨?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는 더 싫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리브스는 말도 안 된다고 웅얼거렸다. 며칠 전 저는 당신을 집 밖으로 내보내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입장에서 정말 무례했다고 생각해요. 리브스는 몹시 당황했다.
경찰에게는 위스키를 제안하며 나쁜 감정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며칠 전에 제가 당신께 나쁜 인상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날 당신을 의심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제 사진을 가져와 살해된 남자의 시신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사진은 제가 그에게 준 사진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자세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자 아가씨,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라는 태도여서 저는 당신이 경찰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든 저를 속이려 한다고 믿었어요. 아니요. 아직 제 얘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근처에 사는 사람 중에서 당신이 제게 보여준 것과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아침 살인범으로 체포된 데버넌트 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랜달 스미스 양 입장에서는 오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진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비밀 통로와 회전하는 패널을 발견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자, 만약 데버넌트가 그동안 패널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라면 브라더후드에게서 발견된 사진을 가져가고 당신이 그에게 준 사진을 대신 거기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우리가 사진을 벽장식 위에 올려놓았을 때랑 달라 보인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 거예요. 만약 그 사진이 진짜로 다른 사진이었다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리브스 씨, 혹시 경찰과 협력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제 차로 경찰과 함께 웨이포드에 다녀오긴 했지만 경찰과 협력하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는 민간인과 협력하는 게 경찰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경찰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괜찮겠죠? 제 말은 당신도 증인으로 소환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화요일에 시신을 발견한 경위와 오늘 경찰을 웨이포드로 데려간 일에 대해 증언하게 될 겁니다. 경찰은 제가 살인자에 대한 어떤 가설이 있을 거라 기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럼 위험을 감수할게요.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면 이를 쉽게 마무리하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용의자를 유죄로 몰고 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제 경험과도 일치하네요. 리브스는 그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동의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었다.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 이름은 법적으로 랜달 스미스가 아닙니다. 물론 제 결혼 전 이름이긴 하지만요. 제 법적 이름은 브라더후드 부인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의 미망인이죠. 탐정이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겠죠, 리브스 씨. 리브스는 칭찬에 흥분했지만 좀 더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에 약간의 비꿈이 담겨 있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갑자기 탐정이라면 수첩에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수첩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클럽 편지지 한 장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연필로 그 편지지에 랜달 스미스 양은 브라더후드 부인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적고 나니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저는 이 지역에서 자랐어요, 리브스 씨. 제 아버지는 빈버의 목사셨고 저 사진들이 찍혔을 때 제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에게 청혼한 유일한 사람은 데버넌트 씨였습니다. 그분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 말에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는 뉘앙스가 풍겼다. 그가 해처리에 살지는 않았겠죠? 네. 그의 가족은 이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철거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오트빌 가문 출신이었고요. 그렇군요. 리브스는 연필을 핥고 데버넌트 씨의 아버지, 오트빌 부인과 결혼이라고 적었다. 그러다 번뜩 무언가를 깨닫고 외쳤다. 맙소사. 아, 그가 비밀 통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그래요. 그는 어렸을 때 여기서 자주 놀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그의 가족과 오트빌 가족이 약간 서먹해진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가족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싸운 건 아니었지만 이후로 서로 자주 만나지 않았죠. 어쨌든 데버넌트 씨는 저를 무척 사랑했고 저와 결혼하길 원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가 그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제 아버지가 저교회파 성향이어서 문제가 생길 게 뻔했으니까요. 이후에 데버넌트 가족은 이곳을 떠났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린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그때가 언제였죠? 전쟁이 일어나기 3, 4년 전쯤이었으니까 1910년쯤 됐을 거예요.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더후드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가 청혼했고 저는 승낙했죠.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마세요, 리브스 씨. 그건 탐정들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지 말이에요. 단지 말할 수 있는 건 그때 그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우리는 켄싱턴의 끔찍한 집에서 살았죠. 저는 그의 주식거래 사업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안전하지는 않다는, 아니, 어쩌면 정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세요. 그는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렸어요. 그는 파산할까봐 두려워했고 채권자들이 손댈 수 없는 예비 자금을 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엔 그가 참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시골에 집을 마련하기로 했죠. 저는 빈벌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저는 남편을 알게 됐어요. 그의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요. 무신론자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덕을 먼저 던져버리더니 종교마저 버린 느낌이었어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교를 먼저 버린 게 아니었어요. 리브스는 수첩에 브라더후드, 종교뿐만 아니라 도덕도 버림이라고 적었다가 다시 지웠다. 랜달 스미스가 말을 이었다. 전 이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 꽤 엄격하게 교육받으며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도 이혼을 원치 않았어요. 돈 때문이었죠. 제가 도움과 조언이 필요했을 때 데버넌트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가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몹시 화를 냈어요.
그는 제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내려 했고 결국 무언가를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게 뭐였는지는 몰라요. 만약 밝혀졌다면 그는 완벽히 몰락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 남편에게 총을 들이밀었어요. 협박을 한 거죠. 그는 남편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저를 내버려 두고 제 동의 없이는 절대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요. 그 후 저는 이곳으로 내려와 빈보에 집을 마련했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로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이 작은 주택을 임대해 페스턴 위처치에 살게 됐어요. 그건 당신도 아실 거예요. 그는 저를 감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주말마다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한두 번 그는 제게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 데버넌트 씨가 돌아왔을 때 그도 페스턴 위처치에 집을 구했지만 런던의 그의 일 때문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만 그곳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는 저와 가까이 있고 싶어 했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까지 있었던 상황이에요. 단지 남편이 파산을 예상하고 저를 데려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만 빼고요. 끔찍했던 건 제가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때 그를 파멸시킬 수 있었던 비밀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의 약속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은 별로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었죠. 전 신문을 보기 전까지 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경찰이 왜 데버넌트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을 경찰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확실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 털어놓는 이유는 당신에게 모든 걸 알리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고 어쩌면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러니까 부고한 사람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게 당신의 생각이었나요? 랜달 스미스 양? 리브스 씨, 여성의 직감을 믿나요? 아마 당신은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단서와 증거에 의존하니까요. 하지만 전 확신할 수 있어요. 데버넌트 씨가 남편에게 손 하나 댄 적 없다는 것을 당신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해요. 이 직감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분석할 수도 없고요. 제게 이건 마치 6번째 감각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강한 직감을 느꼈고 그 직감은 항상 옳았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두려움 없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능한 한 열심히 조사하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를 살펴봐 주세요. 저는 확신해요. 그 결과는 데버넌트 씨의 무죄를 입증할 거라고요. 그가 도망쳐 숨은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백한 사람이라도 살인 혐의를 받을까 두렵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오후에 제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리브스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데버넌트 씨는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다면 제 이름도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도망치려 한 건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 말고는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다른 정보는 더 없나요? 그러니까 파산 소식을 들은 이후로 브라더후드, 당신의 남편이나 데버넌트를 본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데버넌트 씨는 파산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저에게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 런던으로 가서 데버넌트 씨를 만났고 바로 그날 오후에 돌아왔어요. 그는 더 이른 기차로 저를 빈버로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여행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남편과 함께 그 비극적인 기차를 타게 되었고 살인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를 그렇게 만든 저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데버넌트 씨가 그 일로 브라더후드를 만나겠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는 여전히 남편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데버넌트 씨가 화요일 오후에 런던에 올 때 주머니에 골프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랜달 스미스 양,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당신을 찾아가도 되겠죠? 전화가 있나요? 네, 빈버 35번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리브스 씨.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리브스는 격려의 미소를 보내며 그녀를 배웅했다. 정말 멋진 여자야. 그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17화. 어느 기차로? 리브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메리엇을 만났다. 메리엇은 나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 운전 실력을 축하해야겠군, 리브스. 클럽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 메리엇이 말했다. 하지만 그 불쌍한 데버넌트를 생각하면 배심원이 데버넌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판결할까? 왜 우리는 항상 극단적 선택을 미친 사람의 행동으로 가정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훨씬 더 절망적인 행동일 텐데. 네가 본 데버넌트는 제정신으로 보였어? 메리엇, 또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군. 리브스가 말했다. 경찰이 데버넌트를 체포한 이유는 살인사건 이후 그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해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를 유죄로 몰아갈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나는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 명백하다고 생각해. 메리엇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책감이 없다면 그렇게 철저히 숨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래도 의문이 드는 건 과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었을까? 리브스는 데버넌트의 유죄를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다소 실망했다. 사람들이 너무나 비논리적이라고 느꼈다. 그는 카마이크를 찾아가 어떤 새로운 가설을 세웠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희망을 안고 찾아갔지만 고든이 리브스를 말렸다. 카마이클은 이제 이 일에 질렸다면서 골프로 돌아가겠다고 했어. 그는 데버넌트한테 꽤 앙심을 품은 것처럼 말하던데? 그가 브라더후드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길 바라는 것 같았어. 인간 본성이란 참 이상하지? 이봐 고든, 내가 랜달 스미스를 만났는데 그녀가 많은 정보를 줬어. 내 방으로 가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고든은 랜달 스미스가 공개한 내용에 크게 감명받지 않았다. 내 생각엔 고든이 말했다. 오히려 모든 게 데버넌트의 의혹을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한 가지 동기였는데 이미 준비된 동기가 있었잖아. 데버넌트가 브라더후드를 제거하고 싶은 동기가 충분해. 마치 벌레를 없애버리듯 그를 제거하면 미망인과 결혼할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그녀가 이 모든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말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인상 깊었던 건 리브스가 반론했다. 데버넌트에게 강력한 살인 동기가 있다는 걸 랜달 스미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도 데버넌트의 무죄를 가장 확신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데버넌트가 유죄라는 증거가 강할수록 그가 무죄라는 그녀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야.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뜻인가? 글쎄, 난 개인적으로 그 여자의 직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며칠 전만 해도 넌 물질의 증거보다 인간의 심리를 더 신뢰한다고 말했잖아.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증거가 아니야. 난 그녀가 데버넌트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신뢰해. 하지만 그녀가 데버넌트에 대해 스스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거야말로 여자의 직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닐까? 아, 제발.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봐, 고든. 자, 봐봐. 그녀는 자기 직감을 믿는다고 말하고 너도 믿어주길 원해. 그녀는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고 결코 틀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이 여자는 제정신으로 눈을 뜨고 브라더후드 같은 비열한 작자와 결혼한 사람이야. 만약 그녀의 직감이 정말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런 사기꾼과 결혼한 게 잘못이라는 직감이 들지 않았겠어? 글쎄, 그녀의 직감은 일단 제쳐두자. 난 데버넌트에게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함께 검토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네가 도와준다면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데버넌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네 말은 내가 네 옆에 앉아서 오, 리브스, 어떻게 그런 걸 하면서 맞장구 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좋아, 시작해봐. 자, 그럼 우리가 브라더후드의 시신을 조사했을 때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지? 넌 내가 2개의 시계를 말하길 바라는 거지? 하지만 내 생각은 승차권이 더 이상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면 분명 정기권이 있었을 테니까.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매표소에서 직접 확인했어. 그런데 실수로 정기권을 집에 두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왜냐하면 보통 이런 노선에서는 짐꾼들이 정기권 승객들의 얼굴을 외우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만약 그가 정기권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짐꾼들은 모자를 살짝 들며 알겠습니다, 손님이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크지. 이런 가능성을 알면서도 브라더후드가 런던을 떠나기 전에 바보같이 표를 예매했을까? 내가 기억하기로 이 노선의 표는 갈아타거나 역을 나갈 때까지 표를 검사하지 않아. 네 말이 맞아. 정말 이상해 보이네. 그럼 그 표는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된 걸까? 분명히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 그리고 만약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거라면 그건 분명히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겠지? 자, 봐봐.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 표를 넣으면 어떤 잘못된 단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가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닌 다른 날 여행 중이었다고 믿게 될 거야.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 그래, 하지만 그건 아니야. 그가 월요일에 살해된 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화요일 아침에 그가 올라가는 걸 본 사람이 있었거든.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가 증언했어. 좋아? 그럼 그건 제외하자. 그게 아니면 그는 실제로는 1등석에 탔는데 3등석에 탔다는 단서를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무의미할 거야.
왜냐하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열차가 붐비면 3등석표를 가지고도 1등석을 이용하니까. 그리고 그 기차도 혼잡했어. 아니면 실제로 그는 기차를 타지 않았는데 기차를 탔다는 단서를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브라더후드는 기차를 탔어. 왜냐하면 그는 런던에서 온 게 분명하니까. 유일하게 남은 잘못된 단서는 그의 목적지가 실제와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빌어먹을. 브라더후드의 표는 페스턴 위처치행이었고 그는 살해당했어. 맙소사. 왜 그래?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정말로 런던에서 오는 오후 3시 기차에서 떨어진 거라면 그 기차는 웨이포드와 빈버 사이에 정차하지 않으니까 페스턴 위처치행 표는 그가 그 기차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모두가 그가 나중에 온 기차, 페스턴 오트빌에서 오는 오후 4시 50분 기차를 탔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어. 이런.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럼 살인자는 자기가 오후 3시 기차를 탔다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거네? 그렇지. 그래, 그게 바로 핵심이야. 자, 우리가 4시 50분 기차라고 가정한 다른 이유가 있었나? 시계. 손목시계 말이야. 4시 54분에 멈춰 있었어. 그건 시계바늘이 4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 멈췄다는 뜻이군. 하지만 솔직히 시계를 조작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잖아. 그리고 이바코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래, 다른 시계. 그러니까 회중시계 말이야. 기억 안 나?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시계는 작동하고 있었어. 단지 1시간 빨랐지. 1시간 빨랐던 이유는 살인자가 화요일 오후 3시 54분에 의도적으로 주머니에서 꺼내 4시 54분에 맞췄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살인자는 이 시계가 손목시계처럼 멈출 거로 생각한 거야. 만약 멈췄다면 4시 54분을 가리켰겠지. 손목시계처럼. 하지만 멈추지 않은 우연 덕분에 우리는 살인자가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야. 이런.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네. 그런데 시간과 관련해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야. 맞다. 자, 봐. 우리는 이제 브라더후드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침대를 예약한 이유를 설명해야 해. 그가 화요일에 떠나려 했을 거로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테니까. 우리 추론은 그가 4시 50분 기차를 타고 페스턴 위처치에 도착하면 그날 밤에 침대칸을 타기에는 너무 늦을 거라는 거였어. 하지만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는 런던에서 오는 3시 기차를 탔으니까. 내가 시간표를 확인했을 때 빈버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면 크루에서 침대칸 기차를 탈 수 있었거든?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보자. 원래 침대칸 예약 날짜가 목요일이었지? 그런데 목요일이 지워지고 수요일로 바뀐 거고? 맞아. 하지만 그걸 조작이라고 가정하는 건 의미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목요일이 수요일보다 더 그럴듯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가능성도 작아. 그래?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혹시 수요일이 며칠이었지? 17일이었어. 그랬어? 그러면 화요일은 16일, 목요일은 18일이었겠네? 레버스, 어떻게 그런 걸... 간단한 거야, 고든. 자, 봐봐. 이건 심각한 문제야. 요일 이름을 바꾸기 가장 쉬운 날이 화요일이야. 화요일, Tuesday를 언제든 목요일, Thursday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숫자 6을 언제든지 8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 그래. 하지만 이건 단순히 변경된 게 아니잖아. 모르겠어. 침대칸 예약은 사건이 일어난 날인 화요일 16일이었어. 브라더후드는 빈버에서 바로 떠날 계획이었지.
그런데 살인자가 그의 주머니에서 이 침대 칸표를 발견하고 기차표를 조작할 완벽한 기회를 얻은 거야. 물론 표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브라더후드가 실제로 급행열차에 탔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위험했지.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는 대신 그 표마저 조작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화요일을 목요일로, 그리고 16일을 18로 바꾼 거지. 자, 얼마나 쉬운지 보라고. 이렇게 하면 들킬 위험이 거의 없어. 하지만 아주 작은 위험마저 피하려고 범인은 목요일 18일을 지우고 수요일 17일이라고 썼어. 이중속임수지. 사람들은 한번 수정한 부분을 또 조작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 이런. 이 살인자는 정말 대단한 놈이네. 대단한 놈이긴 하지. 하지만 그놈의 이름은 데버넌트가 아니야. 모르겠어. 영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데버넌트는 3시 47분 기차로 런던에 왔어. 랜달 스미스도 그가 그 기차를 탔다고 증언할 수 있고. 그러니 데버넌트가 페스턴 오트빌에 도착하기 훨씬 전, 정확히 런던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브라더후드는 제 방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야. 이래도 유죄라고 할 거야? 그래, 우리의 추론이 맞다면 그렇겠지. 하지만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잖아. 우리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지만 경찰의 주장이 틀렸다고 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옳다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범행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정교한 계획을 실행할 동기와 기회를 가진 진범을 찾아야 해. 알아. 경찰은 우리가 진범을 찾을 때까지 우리에겐 믿지 않을 거야. 경찰은 항상 희생양이 필요하거든. 데버넌트가 4시 50분 기차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가능성이 낮다는 건 설명할 수 있어. 4시 50분 기차가 항상 얼마나 붐볐는지 기억나? 우리가 탔을 때도 그랬잖아. 물론 런던에서 출발하는 3시 기차는 혼잡하지 않았을 거야. 퇴근 시간 전이니까. 쇼핑하러 나온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3등석도 널널하게 비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정황 증거일 뿐이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다른 2가지가 있어. 우리가 암호 뒷면에서 발견한 세탁 목록 말이야. 물론 나는 세탁 목록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리고 선로 옆에서 발견한 골프공도 있지. 그래, 암호도 생각해봐야 해. 데버넌트가 그 암호를 썼다고 인정할까?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한데 그는 브라더후드가 약속을 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경찰은 당신이 신념을 저버린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암호 문서를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래, 만약 암호를 해독했다면 말이지. 경찰이 그 암호를 읽었다고 생각해? 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 경찰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럴 생각 없어. 넌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겠지?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아. 내가 아는 진실은 데버넌트가 무죄라는 거야. 그러니 암호는 부차적인 문제고 진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지. 만약 내가 경찰에게 암호의 의미를 알려주면 그들은 더 큰 오해를 할걸? 그러니 암호를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진실을 위한 최선이 아닐까? 글쎄, 고든이 말했다. 18화 셜록 홈즈의 방식.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만났을 때 고든은 침착해 보였다. 어젯밤 침대에서 우리 추론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전부 다 쓸모없는 것 같아. 쓸모없다고?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2가지 난제가 있어. 자, 만약 브라더후드가 페스턴 오트빌에서
4시 50분에 출발한 기차에서 떨어졌다면 데버넌트가 왜 놀랐는지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사건을 목격했거나 브라더후드가 오트빌에서 기차에 타는 걸 봤는데 위처치에 도착해서 그가 없어진 걸 발견했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설령 그와 상관없다 해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데버넌트가 4시 50분 기차를 타고 돌아왔고 브라더후드가 더 일찍 출발한 기차에서 떨어졌다면 데버넌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선로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 심지어 그 시신이 누구인지 다음 날이 돼서야 확인했잖아. 그런 상황에서 데버넌트는 왜 사라져 불편한 통로에 숨어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네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데버넌트는 랜달 스미스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야. 그는 아마도 그녀를 3시 기차에 태워보내고 브라더후드가 그 기차에 타는 걸 봤을 거야. 그는 브라더후드에게 항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처치로 내려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브라더후드의 집에 들러 그를 찾는 거였어. 하지만 브램스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브라더후드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분명 브라더후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더 가능성 있는 건 사라지는 거지. 어떤 경우든 그는 사라졌고 데버넌트는 자신이나 더 나쁘게는 랜달 스미스가 수사에 연루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물론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위험은 있어. 그래서 그는 아주 기발한 계획을 세운 거지. 어린 시절 놀았던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클럽에서 떠도는 소문을 엿듣는 거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 그는 랜달 스미스가 수사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 숨어 있다가 2가지 부주의한 행동으로 들키게 된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브라더후드의 책으로 추정되는 모메리의 불면성이 페스턴 오트빌에서 발견되었어. 런던에서 3시 47분에 출발한 기차였지. 브라더후드가 이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책을 3시 47분 기차에 두고 갔을까? 그 말이 맞아. 하지만 이것도 위장 아닐까? 우리가 상대하는 범인은 대단히 영리하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는 기차표를 조작했고 시계를 위조했고 침대칸 열차표도 조작했지. 그러니 브라더후드가 기차에서 독서하는 습관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영리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건 맞지만 3시 기차를 타고 오면서 동시에 3시 47분 기차에 책을 두고 갈 정도로 영리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 맞아. 정말 어려워 보이네. 하지만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잠깐만. 알아냈어. 카마이클이 그 책을 영무원에게서 받았을 때 영무원은 책을 그 기차에서 가져왔다고 말했어. 하지만 3시 47분 열차에서 가져왔다고 했을 때 화요일 3시 47분 기차를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영무원에게 3시 47분 기차는 매일 반복되는 시간일 뿐이니까. 그는 월요일에 그 기차에서 그 책을 가져왔을 거야. 틀림없어. 브라더후드는 월요일 오후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책을 두고 내린 거야. 그렇다면 브라더후드는 위험을 경고한 암호를 읽지 못했을 거야. 카마이클이 그 책을 문의한 건 금요일이었으니 그때쯤이면 영무원도 책을 발견한 요일을 기억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럴듯한데? 하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아. 정말이지 마음에 들지 않아. 월요일 아침 식사 후 1시간은 페스턴 오트빌 도미 하우스의 시간이 정지된 듯한 시간이었다. 클럽 멤버들 중 교회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일요일 예배 대신 브라더후드 장례식에 참석했던 회원들로 인해 그 수가 더 줄어들었다. 반면 오전 라운드를 시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는데 9시 반 예배를 위해 목사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까지 회원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일요일 신문을 읽으며 교회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듯한 태도를 연출하려 애썼다. 신중하게 날씨를 예측하고 정치적 상황에 나이든 회원들은 분노에 찬 논평을 쏟아냈으며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는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문 지식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안식일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골프 준비를 준비하는 동안뿐이었다. 고드는 탐정 활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카마이클과 함께 라운드를 돌 계획이었다. 반면 모던 트리브스는 골프장 미스터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골프채를 만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리브스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책 암호는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것 같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브라더후드가 모메리의 불멸성을 읽고 있다는 걸 아는 누군가가 보낸 거지. 즉, 그 책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말이야. 그런데 데버넌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는 브라더후드를 본 적도 없고 같은 기차를 탄 적도 없어. 그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책을 떠올릴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예상했을까? 데버넌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브라더후드가 그 특정한 책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누군가야. 어쨌든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카마이클은 분명히 브라더후드의 책이라고 말했으니까. 여백에 질문과 표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직 우린 확인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들은 기묘할 정도로 리브스가 이틀 전 겪었던 경험을 똑같이 마주했다. 그는 종이책을 분명히 책장 선반 위에 놓았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곳에 책은 없었고 그의 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책을 찾을 수 없었다. 절망한 그들은 카마이클을 불러 혹시 그가 어떤 이유로 그 책을 가져갔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책이 사라진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누군가 고의로 훔쳐간 거로 의심했다. 자, 생각해보라고. 카마이클이 말했다. 우리는 그 암호를 가져간 게 데버넌트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어. 물론 그가 비밀 통로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그를 의심했지. 사진을 바꿔치기 한 것도 그가 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하지만 암호는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온 누군가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어. 아직도 문을 열고 책을 훔칠 수 있는 누군가 말이네, 리브스. 그 누군가가 데버넌트는 아니죠. 데버넌트는 불쌍하게도 감옥에 있으니까요. 암호 문제는 정말 이상해. 고든이 말했다. 우리가 암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막상 필요할 때마다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야. 정말 짜증나. 리브스가 인정했다. 방을 잠깐만 비워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카마이클, 고든이 말했다.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가 됐어요. 청진기를 꺼내서 바닥에 엎드려 단서를 찾아보세요. 누군가 방을 들어와 책을 가져갔다면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한번 둘러봐야지. 어차피 오늘은 일요일이니 클럽 관리자들이 먼지를 털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들은 일요일마다 난로를 닦고 광을 내지만 먼지는 털지 않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리버스, 책을 어디에 뒀지? 카마이클이 물었다. 저기요, 2번째 선반. 위에서 2번째 칸이에요. 자네 키에 맞춰 올려놓았군. 자넨 키가 너무 커서 쉽게 손이 닿겠지만 범인이 키가 작았다면 의자가 필요했을 거야. 아, 고마워. 그래, 훨씬 작았던 것 같군.
책을 짚기 위해 그는 발끝으로 서야 했고 왼손 네 손가락을 아래 선방 가장자리에 짚어 균형을 잡았겠지. 그렇게 해야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책 윗부분을 잡을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 그는 아마 고든 정도의 키였을 거야. 카마이클이 말했다. 들켰네. 고든이 극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경찰을 불러요. 순순히 잡혀갈 테니. 에바 고든, 난 자네를 의심하지 않아. 자넨 키에 비해 팔이 유난히 길거든. 하지만 이 사람은 자네와 키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을 거야. 그런데 그가 다른 선반들도 뒤졌을까? 보통의 사람들은 책을 찾을 때 무심코 다른 책 한두 권 꺼내보기도 하니까. 책이 주는 매력은 정말 놀랍지. 옥스퍼드의 화이트웰은 고객들이 서점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한 결과로 매년 20파운드어치의 책을 도난당한다고 하더군. 아, 리버스. 자네 방은 탐정에게 아주 훌륭한 연구 대상이야. 하필 제 방이요? 깔끔하다뇨. 테이블 위에 저 편지들을 보세요. 고든이 항의했다. 까다롭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했겠군. 자넨 물건을 바닥에 그냥 두지 못하고 꼭 집어 올리는 타입이야. 항상 책을 일직선으로 정리해 놓지. 이 섹스피어 책이 어제 저렇게 튀어나와 있었다면 자넨 분명 제자리에 밀어 넣었을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자네의 방문객은 자네와 비슷한 성향이 아니었나 봐. 책을 꺼낼 때 양옆에 두 권을 밀어 넣었다가 다시 넣을 때는 완전히 밀어 넣지 않았어. 이제 그가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볼까. 보통 책을 무작위로 펼치면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가 나오지. 그 페이지를 어느 정도 펼친 상태로 두었다면 말이야. 이 원칙이 여기에 적용된다면 정체불명의 친구는 햄릿을 읽고 있었군. 사느냐 죽느냐 페이지야. 평범한 취향이네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는데요? 적어도 그가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 수 있으니 우리 동료 거주자 중 방문객은 없다는 거네. 그나저나 비밀 통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 거의 없죠. 보시다시피 신경이 쓰여서 통로 앞에 소파를 놓아두었어요. 밀어낼 수는 있겠는데? 고든이 말했다. 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소파를 제자리에 놓을 수 없지. 나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클럽 회원이거나 어쩌면 관리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키는 약 162cm 정도고 우울한 문학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또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벽난로가 유일할 것 같군. 그는 리브스? 자네를 꽤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아. 파이프 클리너를 빌려 사용한 흔적이 있어. 카마이클이 몸을 굽혀 벽난로에서 청소도구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제 불을 피웠었나? 아니요, 너무 바빠서요. 하지만 그 전날에는 피웠어요. 그렇다면 벽난로는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아침에 청소되었겠군. 이 파이프 클리너는 아주 더러운데 방문자는 자네처럼 담배 맛을 망치는 짜증나는 작은 종이에 싸지 않은 모양이야. 곧은 자네도 그 종이를 사용하지 않나? 그렇다면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거야. 책을 가져간 사람과 같은 인물일 필요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이 낯선 사람이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여기에 왔었던 것 같아. 왜요? 왜냐하면 하루 중 첫 번째 사용하는 파이프는 거의 더럽지 않기 때문이지. 밤새 말랐으니까. 그런데 이 파이프는 완전히 더러워. 물론 이 파이프 클리너를 사용한 사람이 책을 가져갔다면 그는 범죄 의도가 없었던 게 분명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편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테니까. 하지만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파이프를 닦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건 조심해야 해. 그가 파이프를 비웠는지 확인해 보자고. 일단 담배라면 남은 찌꺼기가 있을 거야. 그래. 아, 여기 있건. 예상했던 대로 워커스 아미컷이야. 클럽 회원 중 절반이 이걸 피우지. 아니, 아직은 누구에게도 수갑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 물론 친구들의 방을 둘러보며 잃어버린 책을 찾아볼 구실을 만들 수는 있겠지. 저녁 예배 시간에요. 고든이 냉소적으로 제안했는데 클럽 회원들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자네와 고든은 라운드를 돌고 오는 게 좋겠어. 그동안 나는 뭔가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을지 생각해볼게.